그동안에는 많은 큐빗이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좀 과장돼서도 됐긴 했는데요. 이제는 좀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아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뭐 양자역학 문제 안 풀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양자역학 문제는 막상 들여다보면 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뭐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 결국에는 다 양자역학 계산이거든요. 배터리 같은 거를 만드는데 걔도 결국에는 화학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조합 중에 뭐가 최적일 것이냐, 그게 다 양자역학 문제의 조합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도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 12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양자컴 하면은요, 어렵다, 또 뭐 얽힘, 또 중첩,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들어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양자컴이 상용화는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태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김태현 교수님은 서울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최근에 한동안, 그러니까 2025년 중반 시점이었나요? 뭐 양자컴에 대한 관심이 쫙 쏠렸다가 요즘은 조금 밀려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AI 버블론이 막 터지면서 AI도 버블인데 무슨 양자컴까지 뭐. 그러나 또 물밑에서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양자컴에 대해서 좀 그래도 들어봐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구글과 이 IBM 같은 선두 기업들이 양자 오류 수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곧 양자컴이 이 오류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발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 양자 기술의 어떤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예, 그 실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생각하는 게 말씀하셨던 그 에러 정정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그 문제가 이제는 좀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의 그 성능을 좌우하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사실은 그동안에는 좀 약간의 의도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큐빗이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약간 좀 과장돼서도 됐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 비유로서 보통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뭐 8비트 컴퓨터 뭐 16비트 나왔을 때 8비트 컴퓨터 그 오류가 뭐 한 뭐 1%인데 만약에 지금 뭐 64비트 뭐 그런 애들의 오류가 10%라고 하면 어떤 컴퓨터를 쓰겠냐?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막 큐비트만 잔뜩 하던 그런 시점에 한동안 사실은 한동안 IBM이 그랬죠. 근데 이제는 좀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아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애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들 오류가 좀 크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설득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주로 개수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긴 하고요. 그러면 그건 상당한 진전인데요. 예, 네. 그렇기도 한데 또 다른 면에서는 양자 컴퓨터는 원래 개념적으로 아날로그랑 그다음에 디지털의 약간 반반이, 마치 저희가 빛이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를 뭐 그거는 사실은 둘 다라는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 마치 그런 개념들에서 사람들이 너무 헷갈렸듯이 이쪽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동안은 그 아날로그적인 성질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지만 오류가 없는데, 근데 아날로그는 어차피 100% 완벽하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런 아날로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디지털적인 성질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어떻게 컴바인하면은 오류가 정정될 수 있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대신에 거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도 그러니까 오류가 아주 낮은 그거에 됐어야 되는데 한동안은 그 정도의 수준을 못 가다가 이제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정정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진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IBM에서 제가 이제 그 IBM 본사도 갔다 왔었는데요. IBM에서 큐빗 수를 늘리는 거, 그걸 엄청 홍보를 했었고, 그랬더니 이제 그 IBM의 초전도 방식에 대응하는
그 아이온큐. 아이온큐는 이제 이온 방식이니까요. 아이온큐는 이 큐비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정확한 게 중요한 거다. 김정상 교수님이 그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큐비수가 많으면 계산이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계산이 빨라지는 것보다는 데이터 양을 많이 처리할 수 있다. 오히려 한 번에 그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커진다. 커진다. 네. 2024년 7월 달에 우리나라 과기부가 미국의 양자컴 수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국은 2.3이다. 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양자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중기부 장관 하면서 도입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사실은 이게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5년 된 시점인데 그때까지도 2.3 한국이 2.3이냐?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지금은 2024년 7월에서 지금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한국의 지금 양자컴 실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숫자는 약간 좀 반대 입장에서 좀 과장됐다고는 보는 게 아마 저 수치가 나온 게 그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많이, 저도 참여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일부러 낮게 주는데, 그 이유가 또 딴 게 아니라, 정부가 너무 투자를 안 한다. 사실 좀 맞아요. 그거를 좀 강조를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정말 과학자들이 점수를 낮게 줬다. 사실 그게 좀, 그래서 좀 과장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수준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현재 제일 잘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잘하는 어떤 연구소 대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거와 유사한 경우를 하려면은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는 사실 많이 뒤처진 거 사실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양자컴이 꼭 하드웨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개발해야 되고. 그 분야는 어떻습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오히려 3에서 5년 정도 얘기한 거는 하드웨어 정도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 아니면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도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쪽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몇 가지 아주 잘하는 거는 알려져 있는 건 있는데, 그 외에 정말로 양자 컴퓨터로 뭐를 잘하는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모른다는 입장에서 수준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고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현상을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 현상에 관련된 계산은 확실히 빠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자 현상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가 중첩된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되게 특이한 게 막 여러 가지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는 그게 모든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확률적으로 나온다. 그 두 가지에 되게 많은 것들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엔 또 하나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동시에 존재가 하거든요.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되게 특이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게 그게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의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를 다들 희망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좋은 게 아직은 안 나왔고요. 그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의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로는 사실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들도 풀 수 있는 양자역학의 문제는 정말 한정돼 있고요. 그러면 양자역학 문제 안 풀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양자역학 문제는 막상 들여다보면 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보통은 양자화학 문제라고 보통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양자화학 문제가 당연히 바이오 같은데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될 건지 그런 거를 따져야 되니까 그거는 다 양자역학 계산이거든요. 아니면 배터리 같은 거를 만드는데 걔도 결국에는 화학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여러 가지 조합 중에 뭐가 최적일 것이냐, 그게 다 양자역학 문제의 조합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거를 양자 컴퓨터는 아마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AI 버블론 때문에 그냥 세상이 막
축이 흔들릴 경우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도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분들이 그냥 보실 때는 뭐 하드웨어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면 돼? 라는 그 정도의 오해는 그거는 완전히 버블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탐색해야 되는 단계인데 근데 너무나 많은 기대가 있다 보니까 제일 사실 걱정되는 게 요즘엔 그 얘기조차도 잘 안 나오지만 뭐 버블론이 결국에 다르게 얘기하면 예전에 AI 윈터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퀀텀 윈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를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요. 그럼 일단 IBM에서 오류 없는 양자컴이 2029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2029년까지는 물밑에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양자컴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이오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최근 업계의 흐름을 보면 이 양자컴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컴을 섞어서 쓰는 이 방식의 흐름이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비유하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가 있듯이 이 컴퓨터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쪽 편인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양자 컴퓨터 혼자만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뭐 그런 손수분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그러겠지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추가로 응용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그런 많은 도움들이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가 워낙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나타날 거는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연결합니까?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하나 개발할 때도 결국에는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고 뭐 보면은 그냥 거의 물리 실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걔네들을 뭐 제어하는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디지털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어기는 원래부터 이미 디지털로 상호 호환이 되는군요. 지금 교수님 계시는 곳이 서울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도 원래도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업계에서도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같이 연결이 돼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것도 당연히 저희의 골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물리적인 그런 방법들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초전도나 아니면 이온 트랩 뭐 아니면 중성원자 뭐 광자 뭐 양자점 그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다양한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여전히 동시에 개발되고 있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특성이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따로따로 많이 개발해 왔는데 이제는 각각의 시스템에 뭔가 장점만을 좀 조합해서 뭐 안 되는 건 이쪽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뭐 사실 그 논의도 한참 전부터 되어 왔었는데요. 그거를 이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센터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의 의미였고요. 마지막은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가 0과 1의 디지털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정말 파 같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성질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으로 불러서 그 세 가지 방향을 다 커버하는 게 저희 센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시청자들의 어떤 도움을,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양자 컴퓨터의 다양한 방식, 뭐 초전도, 그러면 IBM이 가장 친숙하고요. 또 이온 트랩 방식, 그러면 아이온큐, 이게 뭐 김정산 교수님 영향이 상당히 크죠. 또 광자, 그러면 이 캐나다 회사인 제너두, 중성원자, 그러면 프랑스의 파스칼, 뭐 이제 이렇게들 꼽는데 이 방식의 어떤 장단점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크게 나누면은 일단 광자랑 그 다음에 그 물질 기반의 큐빗이라고 좀 나눌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자의 장단점은 그러니까 일단은 양자 컴퓨터 제일 처음에 논의될 때는 광자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맞음, 저희가 어떤 양자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냐 했을 때 그게 오래 유지되려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주변의 노이즈에 되게
그 둔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빛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쏘면은 뭐 유리도 통과하고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얘를 그냥 놔두면 그래도 한동안 양자 상태가 잘 유지된다. 그게 광자의 가장 큰 장점이었긴 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아주 큰 독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저희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두 개의 큐빗이 있으면은 여기 큐빗의 값이 여기의 값에 영향을 줘야지 저희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광은 주변과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두 개의 광자를 가지고 뭐 직접적인 연산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는 그냥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였고, 예, 근데 약간의 확률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럼 그런 확률적인 상호작용을 약간은 증폭을 시켜서 컴퓨팅을 하겠다 하는 게 양자 컴퓨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질 기반의 큐빗은 아주 크게 나누면은 원자 기반의 큐빗과 그 다음에 인공 원자 기반의 큐빗이라고 저는 나누고 있고요. 제가 원자 기반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크게 나눠지는 게 이온이냐 아니면 중성 원자. 예,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는 사실 되게 비슷한 개념도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그 오버랩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정상 온도에서 작동이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중성 원자하고 이온이. 네. 이온이라는 얘기는 그 원자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다가 주변에서 전기장을 잘만 가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얘의 그 위치를 딱 고정시키기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잡아놓으면은 그 잡혀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가 쫙 있을 때 걔네들을 전기장으로 한 번에 포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얘네들의 뭐 위치를 바꾸기나 저희는 그걸 셔틀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게 이온 트랩 방식이고요. 네. 중성 원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왜 중성 원자라고 부르냐면은 원래는 원자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전하를 띤 이온하고 구별하려니까 얘는 전하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전하를 띠지 않는다. 네. 그래서 중성 원자는 전하를 안 띠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장으로 그냥 잡는 건 쉽지 않고 대신에 얘들한테 강한 레이저를 쏴주면은 레이저의 세기가 제일 큰 부분에 얘가 포획이 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거든요. 집게, 맞습니다. 네. 광집게라고 하는 그 현상을 해가지고 얘들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잡아놓을 수 있는데 뭐 이온 트랩하고의 장단점은 이온 트랩은 이게 전기장으로 직접 잡기 때문에 얘를 잡아두는 힘이 되게 세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잡아놓으면은 뭐 며칠씩 남아있기도 한데 뭐 중성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잡아주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잡아놔도 뭐 얼마 지나면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점은 뭐예요? 중성 원자의 장점. 그 초고진공 환경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공 상태. 근데 진공 상태를 원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다 공기 중에다 원자를 잡아놓으면은 주변에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기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들 툭툭 치고 다니면은 그럼 양자 상태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초고진공 상태가 필요한 게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그게 돼 있으면은 얘네들의 양자 상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이상씩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성 원자나 아니면은 이온이 그 초고진공 환경에서 그 주변에 딴 거 없이 그냥 포획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류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양자컴 이건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은 GPU 다음 세대를 보잖아요. 그래서 QPU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쿠다 Q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 거대 공룡 반도체 AI 업체들이 이렇게 양자컴으로 넘어가고 또 하이브리드 시장을 겨냥하고 하는 것. 이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연구자들한테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좋은 기회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론 어떤 특정한 회사가 전체적인 생태계를 뭐 장악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아직은 사실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작은 회사들끼리만 계속 하는 것보다 뭐 좀 더 대규모 자본이 좀 들어와서 이것저것 더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그 중에 뭔가 그 킬러 앱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 AI와 양자컴의 관계를 봤을 때요.
이 AI가 양자컴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오류 정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양자 오류 정정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하나의 논리적인 큐빗을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인 큐빗이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오류를 냈는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디지털하고는 좀 다른 게 누가 오류 냈는지 알려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 빨리 걔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값을 그냥 보고 다시 정정을 하면 되는데 양자 상태는 얘를 확인하는 순간 양자 상태가 소위 붕괴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중첩돼 있거나 아니면 얽혀 있는 게 그래서 얘를 직접 하면 안 되고 주변에 뭔가 프로브 같은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보는 모니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또 그냥 보면 안 되고 여러 개를 합쳐서 봐야 실제로 제가 누굴 확인했는지 모르게 만들어야 그래야지 얘가 양자 상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밖에서 약간 3차원 구조가 있는데 저희가 마치 2차원으로 딱 찍어 놓고 얘가 3차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꾸로 유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사람들이 수학적인 걸로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알고리즘 냈는데 결국엔 AI 써보니까 그게 더 낫더라.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양자 컴퓨터는 제어가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제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날로그는 사실 사람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매일마다 달라지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뭐만 바뀌어도 온도 바뀌고 기압 바뀌어도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매일마다 다시 튜닝하고 하려면 그거는 사실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은 AI를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알아서 착착해주니까. 훨씬 더 많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2026년 이후에 양자 컴퓨터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게 양자 기술이었어. 그 양자 기술 덕분에 이런 걸 할 수 있었어. 라고 체감하게 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 될까요? 그거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크게 양자 컴퓨터의 응용이라고 본다면 양자 화학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정말 소인수분해는 확실하게 되니까 그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근데 소인수분해 쪽으로 했을 때 그게 정말로 기존의 것들보다 확실하게 나아지려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적인 큐빗이 수천 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마 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거 다 거기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건 또 내성 암호 만들면 되니까요. 동형 암호 이거 또 있잖아요. 네. 저도 그쪽으로 하면은 문제가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리적인 큐빗의 개수가 그 정도 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한 몇만 개, 수십만 개, 100만 개 정도까지 돼야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양자 화학 쪽 문제는 그쪽은 일단은 기존의 컴퓨터가 못하는 영역이 어디쯤 하면 될까 했을 때 한 100개 수준 정도로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류가 좀 있어도 그쪽은 그나마 좀 덜 민감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뭔가 양자 화학 쪽이 관련된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양자 화학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같은 에너지 쪽일지 아니면 뭔가 머티리얼 사이언스 그런 쪽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중에 뭐가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자 화학이다. 근데 그 양자 화학과 연결된 분야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양자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 2030년? 네, 그쯤 되면은 또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